아프리카 농작물의 발원지와 작물화한 농작물들. 반투족의 이점에 대한 질문에 접근하기 위해 우선 살아있는 현재로부터 또 다른 유형의 증거들을 찾아보기로 하자. 앞에 여러 장에서 확인했듯이 이 같은 증거가 중요한 까닭은 높은 인구 밀도, 병원균, 기술, 정치, 조직을 비롯한 힘의 요소들이 바로 식량 생산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지리적 입지라는 우연으로 인해 식량 생산을 시작하거나 물려받게 된 민족들은 그 덕분에 지리적 혜택을 덜 받은 사람들을 침탈할 수 있었던 것이다. 1400년대의 유럽인들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를 찾았을 당시 아프리카인들이 재배한 농작물에는 5가지 조합이 있었고 각각의 조합은 아프리카 역사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첫 번째 조합은 에티오피아 고지대를 포함한 북아프리카 일대에서만 재배되었다. 북아프리카는 지중해성 기후의 행운을 누리고 있어 강우량이 겨울철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농업이 발달한 비옥한 초승달 지대 역시 겨울에 비가 많은 지중해성 유형이다. 그러므로 원산지가 북아프리카인 농작물은 모두 겨울비가 내릴 때 발아하여 성장하도록 적응한 것들이다. 고고학적 증거를 통하여 이 지역의 농산물은 약 1만 년 전부터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처음 작물화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이 농작물들은 비슷한 기후를 가진 북아프리카의 가까운 지역들로 전파되어 고대 이집트 문명이 싹트는데 토대가 되었다. 그 중에는 밀, 보리, 완두류, 잠두류, 포도류 등의 낯익은 농작물들이 끼어 있었다. 우리에게 이 농작물들이 낯익은 이유는 그것들이 역시 기후가 비슷한 유럽의 인근 지역에서도 전파되고 거기서 다시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에도 전파되어 전 세계에서 온대성 농업의 주요 작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사막을 지나 남하하다가 이 사막의 바로 남쪽에 있는 사헬 지대에서 다시 비를 만나게 되면 사헬 지대는 겨울보다 여름에 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겨울비에 적응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농작물들이 어쩌다가 사하라 사막을 건넜더라도 여름에 비가 많은 사헬 지대에서는 제대로 자라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 대신 사하라 사막 바로 남쪽에서 자생하는 야생 조상을 가진 2가지 조합의 아프리카 농작물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계절에 따른 낮의 길이가 변화가 적고 여름비가 내리는 기후에 적응하고 있다. 그 중에 한 조합은 조상들이 사헬 지대의 서쪽에서 동쪽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고 거기서 작물화된 것으로 보이는 식물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수와 진주기장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주요 공유가 되었다. 수수는 오늘날 미국을 포함해 모든 대륙의 고온 건조한 기후를 가진 지역에서 두루 재배되고 있는 귀중한 농작물이다. 또 하나의 조합은 그 야생 조상이 에티오피아에 자생하며 그곳의 고지대에서 작물화된 것으로 보이는 식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대부분은 지금도 주로 에티오피아에서만 재배되고 있어서 미국인에게는 생소한데 에티오피아만의 마약성 식물인 채트, 바나나 비슷한 엔세테, 기름이 함유된 누그, 국민적인 술을 빚는 손가락 기장, 종자가 작은 곡식이지만 역시 국민적인 빵을 만드는 테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커피 중독된 독자들은 커피를 작물화한 고대 에티오피아의 농부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커피도 원래는 에티오피아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아라비아에 전해졌다가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오늘날 브라질이나 파푸아 뉴기니 같은
머나먼 나라의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 농작물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조합은 그 야생 조상이 다습한 기후의 서아프리카에서 자생한 식물들이다. 그 중에서 아프리카 별을 비롯한 일부는 거의 그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고, 아프리카 마류를 비롯한 일부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도 두루 퍼졌다. 기름 야자와 콜라 열매 두 가지는 다른 대륙에도 전파되었다. 서아프리카인들은 옛날부터 카페인이 들어있는 콜라 나무를 씹어서 마약처럼 이용했으며, 코카콜라사의 음료수가 미국인들로부터 시작하여 결국 전 세계의 사람들을 매혹시킨 것은 훨씬 나중 일이다. 거기에도 원래는 그 열매의 추출물이 들어있었다. 아프리카 농작물의 마지막 조합도 다습한 기후에 적응했지만 그림 19-3에서 가장 놀라움을 주는 식물들이다. 바나나, 아시아산 마류, 타로토란 등은 1400년대에 이미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널리 퍼져 있었고, 아시아변은 동아프리카 해안에 정착했다. 이들 농작물의 원산지는 열대 동남아시아이다. 그런데도 아프리카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경악할 만한 일이다. 우리는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을 통해 선사시대 아프리카와 아시아 사이에 모종의 접촉이 있었음을 이미 짐작할 뿐이다. 과연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보르네오에서 배를 타고 동아프리카 해안에 상륙하여 감지덕지 않은 아프리카 농부들에게 각종 농작물을 선물하고, 아프리카 어부들의 명령 태운 후 아침 햇살을 받으며 곧장 다시 출발하여 마다가스카르 섬으로 이주했던 것일까?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의 흔적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일까? 운 좋은 아프리카인들.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사헬지대, 에티오피아, 서아프리카 등 아프리카 토종 농작물의 원산지가 모두 적도 이북이라는 점이다. 적도 이남의 아프리카 농작물은 단 일종도 없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적도 이북에서 발생한 니제르 콩고계 언어의 사용자들이 적도 부근의 피그미족이나 적도 이남의 코이산족을 교체할 수 있었던 까닭을 짐작할 수 있다. 피그미족과 코이산족이 농업을 시작하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농경민 자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남아프리카의 야생식물은 작물화하기에 부적합했다는 우연 때문이었다. 나중에 들어온 반투족이나 백인 농경민들도 수천 년 전에 걸쳐 농경의 경험을 축적했으면서도 남아프리카의 토종식물을 식량작물로 개발하지는 못했다. 아프리카의 가축들에 대해서는 식물보다 훨씬 더 빨리 유역할 수 있다. 워낙 종류가 적기 때문이다. 야생 조상이 아프리카에만 있어서 아프리카에서 가축화된 것이 확실시되는 동물은 실면조 비슷한 뿔닭뿐이다. 가축화된 소, 당나귀, 개, 고양이 등의 야생 조상은 북아프리카에서도 있지만 서남아시아에도 있으므로 어느 쪽에서 처음 가축화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가축화된 당나귀와 고양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앞선 연대로 보아 이집트에서 먼저 가축화되었을 가능성이 좀 많을 뿐이다. 그리고 최근 발견된 증거들을 보면 소는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인도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가축화되었고, 이 세 종류의 소들이 오늘날 아프리카 소의 여러 품종으로 발전된 듯하다. 그 이외에 아프리카에 있는 가축화된 포유류는 다른 지역에서 가축화되어 아프리카로 도입된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이 가축들의 야생 조상이 유라시아에만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양과 염소는 서남아시아에서 가축화되었고, 닭은 동남아시아, 말은 러시아 남부, 낙타는 아마도 아라비아에서 가축화되었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가축 목록에서 뜻밖의 사실이 나타나는데 그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그것은 오늘날 아프리카를 유명하게 만들며 그만큼 수요가 많은 얼룩말과 누, 코뿔소, 하마, 기린, 들소 등등의 대형 야생 포유류가 이 목록에는 단 일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적도 이남 아프리카에 토종 작물이 없다는 현실과 더불어 아프리카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주요 식량 공급원들을 간단히 훑어보았지만 이 정도만 보더라도 그 중에서 몇몇 식량은 아프리카 안팎의 발원지로부터 멀리 이동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세계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도 일부 민족들은 자기들이 물려받은 환경 속에 가축화, 작물화할 만한 야생 동식물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민족들보다 운이 좋았다. 밀과 소고기 등을 잘 먹는 영국 이주민들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렵 채집민들을 침탈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우리로서는 일부 운 좋은 아프리카인들도 자기들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이웃의 아프리카인들을 침탈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드디어 누가 누구를 언제 침탈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고고학적 기록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